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시진핑의 권력이 정말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외부와의 충돌을 일부러 야기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좀 쏠리게 하려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정치적인 돌파구를 찾으려 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의 항모들이 이제는 아예 전단을 꾸려서 미일에 지금 대항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전혀 볼 수 없었던 패턴이에요. 시쳇말로 간이 그냥 배 밖에 나온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뭐 한번 충돌하면 하자 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긴장이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자,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이 해군 P3C 초계기 추락사고로 인한 이 승무원들 유가족 중에 어린아이가 한 명 있죠. 그 박진우 해군 중령 기장 가족들 정말 참 안타까운데요. 그 가족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12시까지 들어오는 성금만 바로 이 후원 계좌 여기 있죠. 그리고 이 계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오는 돈은 우리 신의균의 국방TV를 향한 후원금, 자율 구독료로 할지라도 뭐 그게 뭐 분리가 안 되니까 전부 이 성금으로 해군 유족 성금으로 넣기로 하고, 그리고 오늘 밤 12시 이후에는 저희 신의균의 국방TV 후원금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신의균의 국방TV 후원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밤 12시 이후에는 돈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어제 2억 원이 훌쩍 넘었어요. 어제 오후 시큐리티 뉴스를 말씀드릴 때 그때 1억 5,400만 정도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제 2억 원 훌쩍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뭐 2억 원대 후반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 또는 희망을 또 가져보는데, 아무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애국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뿌듯합니다. 자, 국민을 지키기 위해 순국한 고 박진우 중령의 가족, 이제 우리 국민이 지켜주어야 할 차례입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자, 정보 브리핑 들어가겠습니다. 미 육군 창설 250주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본인의 생일 기념 워싱턴 DC 대규모 열병식이 6월 14일 열립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또 언론들에서 비난을 막 하니까, 아니 자기 생일 파티 하려고 이제 육군 창설 250주년 핑계다 이거죠. 자기 생일 파티 하려고 이런 국가 자산을 동원하냐, 자, 이런 비난들이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야, 니들 그 뭐 알고나 하고 지금 나를 씹냐? 그 비용 내가 냈다 라고 합니다. 자, 지금 메릴랜드주 제스업에 도착하고 있는 열병식용 장비들이죠. 자, 여기 M1A2 에이브람스 전차, 브래들리 보병 전투 장갑차, 그리고 자주포, 뭐 이런 그 장비들이 쭉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 내가 냈다 라고 했어요. 정말이라면 굉장히 큰 돈인데, 그래서 추산하기로 이 비용이 4,500만 달러가 든답니다. 4,500만 달러 같으면 우리 돈으로 한 610억 원 되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정도 돈은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진짜로 다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짓말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아무튼 야, 내가 다 냈어, 니들 뭐 알고나 하고 지금 씹냐 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올해 GDP 대비 2%의 국방비를 지출한다. 현재 68억 달러 규모의 추경 유럽 재무장 구상에 참가한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 캐나다는 작년에 GDP 대비 1.4%의 국방 예산을 지출했어요.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전에는 GDP 대비 1%도 제대로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보면 거의 2배의 국방 예산이 지출이 되는 거고, 작년에 비해서도 50% 이상이 국방 예산이 증액되었어요. 물론 또 장기적으로 3%, 5% GDP 대비 여기까지 늘릴 것이다. 왜냐? 유럽 재무장 구상에 참가한다 라고 이렇게 토론토 대학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제가 심층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죠. 독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캐나다를 유럽 재무장구상 여기 8천억 유로 규모의 이 기금 마련해서 나눠주고 또 대출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이 유럽 재무장구상에 캐나다도 유럽은 아니지만 나토니까 참가해라. 참가한다고 사인만 하면 EU와 똑같은 권리를 주겠다.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를 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한국 언론들이 정말 막 기가 차게도 아니 공부 좀 하라니까요. 공부 좀 기자들 유럽 재무장 구상에 참가한다 이 내용은 모르고 캐나다가 국방비를 이만큼 올린다. 그러니까 K방산 대박 터지게 됐네. 이런 엉뚱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그 국방비를 엄청나게 올리면서 유럽 재무장 구상에 참가한다는 것은 유럽제 무기를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그러면 우리 대통령이 가서 G7에 간다면 가서 눈치만 보고 올 게 아니라 가랭이 붙잡아야 돼요. 바지 가랭이 붙잡아야 돼요. 우리 한국하고 진행하고 있던 거 있지 않느냐. 정말로 그의 주장대로 그의 공약대로 방산 글로벌 4위 G4를 이루려고 하면은 바지 가랭이 붙잡아야 돼요. 왜? 여기 지금 80조, 100조입니다. 여기 캐나다가. 지금 우리 한국이 희망하고 있는 방산 규모가.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나토 가야 돼요. 나토 가서 아무리 거기서 껄끄러운 이야기 방위 분담금 뭐 이런 거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야 돼요. 가서 폴란드 또 캐나다 또 가랭이 또 붙잡아야 돼요. 그걸 하지 않고 말로만 그냥 한다라는 것은 자격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언론들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유럽 재무장 구상에 참가한답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이런 보도를 하라 이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나는 파괴와 죽음을 원치는 않는다. 그 전쟁하지 말자 그 말이죠. 이란과 핵 합의를 희망한다. 라고 말을 하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는 공습 준비 완료됐다. 언제든지 명령만 내리면 바로 때린다. 라고 동문서답을 하고 동상이몽을 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은 바로 때리자. 뭐 협상이냐 안 되잖아. 자, 이야기고. 그래서 이란 최고안보회의는 우리로 치면 NSC죠. 이스라엘이 공습할 경우 이스라엘 핵시설을 타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그저께 이란이 이스라엘 핵시설 관련한 자료를 대거 가지고 있다. 폭로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핵시설이 어디 있는지 어느 깊이에 들어가 있는지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도 타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에는 이스라엘의 완전히 검증 가능한 핵 무장, 핵 폐기 이거 하자. 그러면 우리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협상 안 되는 거죠. 키우 포스트는 트럼프 팀은 광물 협정할 때 전후 우크라이나 광물 그리고 히토리우 사업에 중국을 배제하는 것 그리고 중국에 협조하는 기업들도 배제하는 것 조항을 삽입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그렇게 삽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잘한 것 같네요.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3개월 동안 생산하는 군수품이 나토 전체 1년 생산량과 맞먹는다. 그래서 러시아는 5년 내에 나토를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나토 사무총장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자, 지난번에 제가 샹그릴라 대화를 할 때 독일 연방군 총감이죠. 우리로 지금 합참의장 플러스 참모총장 좀 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4년 내에 3, 4년 내에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여기는 5년 내에 그러니까 2030년 되기 전에는 전쟁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는 전쟁의 실질적인 위협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난 대선을 할 때 기자들이 이재명 당시 후보에게 질문을 했죠. 대만 사태가 발생해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하니까 그러면 지금 정말 세계는 심각하게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한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는 대만 사태에 한국이 어떤 식으로 기여할 거냐 이게 이제 한미 관계의 핵심인데 그걸 똑바로 대답하지 않고 외계인이 뭐 지구 침공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는 대답 안 해요.
그게 어떻게 외계인이 지구 침공하는 그런 공상과학입니까? 실제적인 이야기고 당장 G7에 가든지 나토에 가든지 또 미국하고 정상회담을 하든지 하면 그게 핵심 어젠다가 될 텐데 그런 식으로 피해가고 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데 그래도 뭐 표를 찍어주는 국민들이 그렇게 많으니 참 기가 찹니다. 헝가리 총리는 이 헝가리가 뭐 어제 제가 슬로바키아 총리 이야기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이 두 나라가 EU, 나토 중에서 친러 국가죠. 헝가리 총리가 프랑스 방송에 출연해서 나토에 대한 러시아의 실질적인 위협을 못 봤다. 유럽이 우크라이나전에 지나치게 개입한다. 그래서 지금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나토 침공할 생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뭐 기가 찹니다. 우리가 멀리서 이렇게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헝가리 총리 기가 차죠. 기가 찬데 대한민국에는 그런 사람이 뭐 대통령이 되어버리니까 북한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북한은 적대적으로 생각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자,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9일 새벽에 러시아 사바슬레이카 공군기지에 침투했고 타격을 했다고 합니다. 특수부대가. 그래서 미그 31K 전투기 한 대, 그리고 수호이 30 SM 전투기 각 한 대씩을 파괴했다. 야,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한 거죠. 네, 모스크바 동쪽에 있는 이 기지인데 여기에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전투기 미그 31, 수호이 30 한 대를 파괴시키고 나왔다. 근데 뭐 증거 이런 건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9일 대규모 공습 당시에 우크라이나 방공망의 위치를 파악해서 시드 작업,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 방공망을 파괴할 수 있는, 이 공격할 수 있는 그 좌표를 알려주는 뭐 그런 작업에 유도한 러시아 협력 요원을 체포했다. 우크라이나인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태생이고 여기도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나라 아로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거 하려고 작당모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는 6월 8일에서 6월 9일 이틀간에 총 499대의 미사일과 드론을 사용해서 공습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중에 479대를 격추했고 격추율은 무려 96%지만 피해는 상당하다. 아마 드론 위주로 다 격추가 된 것 같고 지금 20발을 격추를 못했죠. 그게 아마 전부 탄도미사일 같은 덩치 크고 위력이 센 뭐 이런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피해가 상당하다라는 것 같습니다. 6월 8일 날은 이렇게 순항미사일, 그리고 공중발사미사일, 그리고 탄도미사일, 그리고 샤이드 드론 해서 292대를 요격했고 6월 9일은 순항미사일, 그리고 샤이드 계열의 드론, 그리고 또 정찰 드론 해서 187대를 격추했다라고 방공작전 결과를 내보였는데 20발은 요격 못해서 큰 피해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6월 10일 있었던 한중 정상 전화통화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한반도 주변 분위기는 그 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서태평양 항모 전력 공백을 틈타 중국이 역대 최고 수위의 군사 도발에 나섰습니다. 중국이 랴오닝과 산둥 항모전단을 모두 일본 동부 해역에 전개시켜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과 영해선 일대에서 고강도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일본 해상자위대가 이들과 대치하며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고 일본 통합망료 간부가 6월 10일 밝혔습니다. 지난 5월 중순 한국의 서해 홍도 인근 해역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던 랴오닝 전단은 5월 25일 일본 오키나와 일대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 필리핀 동부 해역으로 진출한 뒤 역대 최고 강도로 함재기 이착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랴오닝 항모는 북해함대 소속의 055형 구축함 난창함과 예난, 052D형 구축함인 청두, 치치아올, 054A형 호위함인 옌타이 등 5척의 전투함과 901형 군수지원함인 후른허, 903형 군수지원함 커커실리허로 구성되는데요. 이들은 도쿄에서 남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이오지마 일대의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을 돌며 고강도 해상 전투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랴오닝 항모가 도쿄 남방 해역에 전개된 6월 7일 남중국해에 있던 산둥 항모 전단도 바시 해협을 통과해 동진을 시작했습니다. 산둥 전단에는 남해함대 소속의 055형 구축함인 쭈니,
052D형 구축함 전장, 054A급 호위함인 원청, 헝수이, 903형 군수지원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전단과 별개로 인근 해역에는 055형 구축함인 라싸, 054A형 호위함 웨이팡도 전개되어 있는데요. 이들 두 전단 전력을 합치면 항모 2척에 구축함 6척, 호위함 4척, 군수지원함 3척 등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일본 역시 해상자위대 주력을 투입해 이들과 대치 중입니다. 현재까지 중국 항모 전단들 인근에서 식별된 해상자위대 전투함은 마야급 이지스 호위함인 하구로, 아키즈키급 테루즈키, 무라사메급 호위함인 이카즈치, 모가미급 호위함인 노시로함 등 4척의 전투함과 다수의 P1 해상 초계기 등입니다. 중국이 이처럼 대규모 함대를 끌고 와서 일본 근해에서 무력 시위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일본 통합망료 간부 측은 6월 4일부터는 러시아 해군 정보 수집함 비시냐 또 동해 일본 영해선에 바짝 붙어 중국과 연계된 듯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해군의 이 같은 대규모 무력 시위는 조지 워싱턴 항공모함의 정식 배치가 시작되지 않았고 니미츠 항모 역시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 인근에 있어 서태평양 지역의 미 항모 공백이 장기화된 틈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이 이번 주 미국 조지 워싱턴 항모가 임무 전개를 시작하고 니미츠와 트리폴리 함이 들어와도 저런 무력 시위를 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건 작년 사진이에요. 랴오닝과 산둥이 이렇게 함재기들 그리고 전단 구성해서 사진을 찍었던 건 작년이고, 지금은 이거는 뭐 사진 찍기 위한 기동이었고 지금은 진짜 작전 기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랴오닝 함이 우리 홍도 앞바다에서 실사격 훈련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여기 1번 5월 27일 2번 이렇게 해서 이 구도로 내려왔는데 5월 27일 이때 미야코 해역을 통과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5월 30일 이 필리핀 동쪽 해안까지 내려와서 뭐 하루에 45소티씩 45대의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고강도 전투기 2차감 훈련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여기까지 갔다가 지금 여기를 돌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 도쿄 남쪽 1000km 이상인데 우리로 생각하면 1000km 엄청 멀잖아 라고 할 수 있지만 일본은 여기에 영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영해는 우리 대한민국 영해의 20배 엄청 넓어요. 그 영해선 근처에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지 근처에서. 그리고 산둥 항모 전단도 자신의 본거지인 하이난다오에서 나와서 바로 인근에서 랴오닝 인근에서 또 이렇게 전단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랴오닝 전단이 지금 훨씬 더 커요. 산둥 전단은 상대적으로 작고, 그래도 두 전단 합하면 완전 미국 항모 전단 한 개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이런 전투 전력을 구성하고 작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도 또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일본 열도가 보이죠? 일본 열도의 일본 영해선, 여기 지금 화면을 키워드릴 텐데 일본 영해선 바로 바깥을 지금 빨간색 화살표 보이시죠? 딱 타고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그리고는 북으로 딱 올라가면서 일본 홋카이도까지 쭉 올라가면서 지금 태평양으로 나간 러시아의 정보 수집함입니다. 계속 이제 일본의 통신 감청하고 전파 수집하고 뭐 이런 일을 저렇게 그냥 가까이서 붙어서 하는 건 자극한다 이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제 랴오닝 전단, 산둥 전단과 합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러시아의 투플레프 160M 전략 폭격기가 알래스카 바로 코앞에 있는 우고니 공항까지 왔어요. 이게 지금 이 서쪽에 있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우크라이나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구 반대편까지 지금 피신으로 왔던지 아니면 무력 시위하러 왔던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러면 무력 시위도 이 알래스카를 향한 무력 시위일 수도 있고, 여기서 내려와서 산둥 그리고 랴오닝 항모전단과 합류해서 일본 그리고 주일미군 7함대를 압박하는 이런 훈련을 할 수 있다. 왜? 핵폭격기니까. 이게 핵폭격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은 뭐 하고 있나 제가 또 살펴봤습니다.
미국이 매주 발표하는 항모의 위치입니다. 지금 이 트리폴리 강습 상륙함, 그러니까 45,000톤짜리 F-35B를 탑재하는 항모죠. 여기 지금 여기는 펄하버 진주만에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날짜 변경선 통과해서 지금 일본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강습 상륙 전단, 이 아메리카는 지금 이렇게 신선으로 지금 돌고 아마 돌아가는 그 순서인데 샌디에고로 바로 가지 않고 이렇게 남쪽으로 갔네요. 그래서 이제 친선 방문하고 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니미츠 항모 전단은 남중국해에 있어요. 남중국해. 그러니까 남중국해에 있으니까 산둥과 랴오닝이 남중국해로 가지 않고 태평양으로 나온 거예요. 니미츠가 없는 대로. 그럼 태평양에 조지 워싱턴 항모가 있는데 도쿄에 그냥 그대로 스테이하고 있으니까 배는 뭐 그냥 부대에 정박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 조지 워싱턴 코앞에서 지금 얼쩡거리고 있는 거다. 칼빈슨 항모는 지금 중동 이란 관련한 작전을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식인데, 자, 그런데 이제 조지 워싱턴이 지금 출항 직전에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트리폴리가 오고 동쪽에서 들어옵니다. 조지 워싱턴이 출항합니다. 그리고 니미츠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미국의 항모 3개 전단이 중국 항모 2개 전단을 에워싸버리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이 그동안은 전속력으로 도망을 쳤거든요. 이번에는 전속력으로 도망을 칠지, 이번에도 역시, 아니면은 뭐 그냥 어깨 한번 재보자 라고 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왜냐, 중국이 요즘 간이 배 밖에 나왔고, 그리고 중국의 국내 정세가 워낙 지금 시진핑 정권이 휘청휘청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외부와 한번 충돌을 어쩌면 바라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시큐리티 뉴스를 할 때 또 들어온 후원금 총액을 또 중간결산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